너무 편리하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 감사함을 잊을 때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글이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온라인에는 한중일 타자치는 법 비교라는 게시물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각 언어를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인데 세 언어 중 한글이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속도가 가능한 것은 한글의 편리함 때문으로 한글자판은 키보드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음이 오른쪽에는 모음을 배치하고 있어 원리만 터득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타이핑이 가능하죠. 한글이라는 글자 체계가 그만큼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어 키보드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평생 동안 다 끝내지 못하는 일로 중국 음식을 전부 맛보는 일, 중국 전 국토를 여행하는 일, 한자를 전부 배우는 일인데 왜냐면 그만큼 글자 수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한자가 대략 약 6만 자 정도라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한문이 4,000자라고 하니 이를 전부 키보드에 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창제 입력법과 병음 입력법이 있습니다. 창제 입력법은 한자의 부수를 사용하여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버튼에 한일과 큰 대자가 새겨져 있고 이 버튼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천자를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횟수가 적고 간단한 한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편리할 수 있지만 획수가 많은 한자를 입력하는 경우 그 입력이 대단히 복잡하고 복잡한 글자가 자판에 표시되었을 때 이를 순간적으로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병음 입력법은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21개의 성모와 16개의 운모의 조합에 의하여 한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입력하고자 할 때 병음으로 말을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한자가 제시되고 그중 말을 골라 입력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병음당 평균 16개 정도의 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한자를 골라서 입력하기가 어렵고 한 글자의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 여러 번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여기에 중국어에는 4개의 성조가 있어 그 성조가 더해지면 그 복잡함은 가중되는데요. 그러나 한글은 24개 기본 자음과 모음을 약간씩 변형시키면 무려 11,172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가장 흡사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글자로 인정받고 있기도 한데 기본 모음이 적은 덕분에 키보드 하나로 속도감 있게 타이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빠른 타자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은 전세계 모든 문자 중 창제자뿐 아니라 창제 시기, 창제 목적, 창제 원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자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한글이라고 부르지만 한글이라는 명칭은 20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1443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짧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을 때 배우고 익히기 어려운 한자와 구별하기 위해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글자라는 의미로 언문이라고 불렀죠. 구한말에는 나라의 글이라 하여 국문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중에 한글을 국문이라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처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한글이라는 명칭조차 시간에 따라 바뀐 것처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한글 역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에서 사용하기 참 편리한 것이 한글이라고 인정받지만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책이나 신문에는 한글보다 한자가 많았던 시기가 있었죠. 즉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 전 국민의 사랑을 받기까지 시대에 따라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의미.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을 통해 세상을 일깨운 한글 보훈인물 1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당연히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가 포함되었고 최초로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만들어 전파에 일조한 허균, 한글로 외국어를 가르치며 여러 책을 국문으로 번역한 역관 최세진, 우리말을 연구하고 보급한 주시경, 독립운동가이며 위대한 시인 윤동주, 아이들에게 동화로 한글을 전파한 방정환,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한 파란 눈의 외국인 호머 헐버트, 한글 최초의 점자를 만든 박두성, 한글 디자인의 개척자 최정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공병호 박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업적을 이루셨길래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 보훈인물로 선정되셨을까요? 공병호 박사는 일반인들에게 한글 기계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그보다 더 잘 알려진 타이틀은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전문의입니다. 국내 최초로 쌍꺼풀 수술 집도, 최초의 콘택트 렌즈 도입 등 대한민국 안과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공 박사는 당시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잘나가던 엘리트 안과 의사가 갑자기 한글 과학화에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1907년 평안북도 벽동군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수학하다 1938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 뒤편에 공안과를 개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죠.
그가 개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뜻밖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글학자 이극노 선생인데요. 사실 이극노 선생은 제 채널에서 소개하기는 했었지만 한글 분야에서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잠시 프랑스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보통 모나리자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꼽지만 소르본 대학교는 노베르 드 소르봉이 1257년에 설립한 파리 대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볼로냐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과 더불어 몇 안 되는 오래된 대학교죠. 이러한 소르본 대학교에는 전 세계 유일의 독특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소위 구술보관소라 불리는 구술 아카이브입니다. 프랑스 언어학자 페르디낭 브리노가 설립한 이 기관은 1911년부터 1938년까지 프랑스의 파테프레즈 축음기 회사와 협력해 전 세계 언어, 방언, 민담, 설화, 노래 등등을 오로지 육성으로만 녹음해 연구자의 실수나 주관에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자료보관소입니다. 지금도 당시 녹음된 60만여 점의 음성 파일을 원형으로 보관하고 있죠. 유럽의 폴란드와 아일랜드 고유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일제가 조선을 탄압해 조선어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어떻게 해서든 조선어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다짐한 이극노 선생은 1928년 5월 소르본 대학교를 찾아 축음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928년 5월 15일 소르본 대학교가 준비한 녹음기 앞에 앉아 녹음을 시작했죠. 이 자료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어 육성본으로 소르본 대학교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소르본 대학교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 조만간 권리가 부여되면 제 채널을 통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독일 베를린 종합대학의 조선어과를 창설하고 강사로 재직 중이던 이극노 선생은 환자로 안과를 찾아왔으면서 의사 앞에서 엄청난 한글 사랑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로 우리 민족이 글눈을 떠야 문화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공박사의 가슴을 뒤흔든 이극노 선생의 말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훌륭한 한글을 일본인들이 못 쓰도록 탄압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도 제 나라 글에 관심이 없고 무시하기까지 한다였죠. 사실 공박사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글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극노와 만남 이후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 늦은 나이에 한글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국내 최초 한글로 된 시력 검정표를 만들었고 안과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한글로 작성해 환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때부터 안과의사가 아닌 한글 전문가 공병우 선생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뒤늦은 나이에 시작한 한글 공부에 푹 빠진 그는 병원 운영은 둘째 아들에게 맡기고 이 50년이 넘는 동안 한글 과학화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그가 특히 매진했던 것은 타자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신소안과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한글 타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이미 개발된 두세 종류의 한글 타자기를 써봤지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당시에는 세로 쓰기로 책이 출판됐기 때문에 가로로 글자를 찍은 후 종이를 90도 왼쪽으로 돌려 세워 세로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다 치고도 후속 작업이 너무 번거로웠죠. 그래서 타자기 공부에 돌입한 그는 영어 타자기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한글에 맞는 타자기 방식을 연구했고 1949년 속도도 빠르고 가로로 쓸 수 있고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를 이용한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개발해냅니다. 아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타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보기에 타자기는 서구 사회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효율적 행정의 비결이자 강대함의 토대라고 봤죠. 1714년 영국의 헨리 밀이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타자기를 고안해 특허를 받았지만 상용화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0년 뒤인 1868년입니다. 50여 년간 타자기만 연구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숄즈가 잉크리본을 이용한 타자기로 상용화에 성공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는 도구인 타자기가 동양에서는 서구사회의 힘의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그들처럼 강해지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타자기 개발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타자기 개발은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한자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4천여 개의 한자를 타자기에 이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끝내 포기하지 못해 거대한 글쎄 묶음 속에서 완성된 글자를 찾아서 찍어내는 옥편식 타자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이면서도 서양에서 개발된 로마자 타자기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되 한글을 중심으로 문자 생활을 재편해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것은 한국이 유일했죠.
어쨌든 1949년 속도도 빠르고 가로로 타자가 가능한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공 박사는 이듬해 더 발전된 형태의 공속도 한글 타자기 시제품 세대를 제작했는데, 그가 개발한 한글 타자기는 한국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문맹이던 그 시절 수많은 병사들이 무명 전사자로 처리됐는데, 이때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공 박사의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긴급히 도입했죠.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역시 공병호 타자기로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병호 타자기는 의외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자 사용을 강제로 중지시켰으니까요. 오로지 한글 사용에 포커스를 맞춰 개발된 그의 타자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불과 10수년 전까지 한국에서 한자는 거의 일상처럼 사용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950년 되면 얼마나 많은 한자를 썼는지 상상도 안 될 겁니다. 1948년 북한은 한글 전용화 정책을 펴면서 한자를 한글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한자 사용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병호 타자기를 사용하려는 이들은 한자 사용을 포기하고 한글만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만 쓰도록 의도된 개발이라는 눈초리를 받았죠. 그래서 공병호 타자기를 제대로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타자기라고 부르는가 싶습니다. 물론 그가 한국 최초로 타자기를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타자기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한글 기계화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의 세벌식 타자기는 의외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두벌식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세벌식과 두벌식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두벌식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을 두 벌로 나눠 놓은 방식입니다. 키보드 왼쪽에는 자음이, 키보드 오른쪽에는 모음이 위치하도록 배치했죠. 반면 한글의 특성, 즉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특성에 맞게 세벌식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한 벌씩 3개로 나눠 배치했습니다. 공병호 타자기의 경우 자음을 오른쪽에, 모음을 왼쪽에, 받침을 왼쪽 가장자리에 옮겼습니다. 가령 강을 치려면 제일 우측의 기역, 가운데 위치한 아, 그리고 제일 왼쪽에 위치한 받침 이응의 순서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세벌식에서는 음절 글자들이 윗줄을 따라 정렬되고 받침이 있으면 그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빨랫줄에 옷을 널어놓은 모양 같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공병호 타자기의 글꼴에 적극적인 미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생겨났는데, 네모 반듯한 글꼴이야말로 한자 시대의 구습이라며 네모틀 글꼴을 탈피하는 것이 순수 한글이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세벌식 자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69년 이 빨랫줄 글꼴이 이라는 글자를 일로 위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같은 해 세벌식 타자기 사용을 금지시키고 세벌식보다 속도가 느린 네벌식 자판을 표준으로 지정해버렸죠. 그러다 전두환 정권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의 두벌식 자판을 표준으로 채택했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쓰는 키보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실 네벌식이나 두벌식은 한글 창제 원리가 반영되지는 않았고, 세벌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두벌식에 익숙해진 우리가 다시 세벌식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니까요. 현재 공병호 박사가 개발한 타자기는 한글의 기계화와 실용화라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현재 2점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특허청은 1999년 세종대왕, 장영실, 이순신, 정약용, 지석영, 우장춘 등과 함께 공병호 박사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7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죠. 1995년 88세의 일기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공 박사는 더 과학적이고 더 빠르고 더 외우기 쉬운 자판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항상 한글 기계가 자꾸 나오면 한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겐 남을 돕는 일 중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일이 한글의 과학화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라고 강조했는데, 고령이 되었음에도 젊은 프로그래머인 강태진, 정래권, 이찬진 등이 한글로 잘 알려진 한글과 컴퓨터를 창업하도록 지원했죠. 한자와 한문을 혼용하던 당시 한글 전용의 빠른 길은 일반인이 즐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과학화를 통한 길뿐이다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글은 그 자체로도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그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함께했습니다. 한글, 그리고 이를 전파하고자 노력하신 공병호 박사를 비롯한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